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연구하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연관의 접화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보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각오를 단단히 한다면 살 것이고, 필생즉사, 살라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입니다. 강의 제목은 박정희의 이순신 현양사업. 저는 이순신 인성리더십 포럼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저는 이순신 인성리더십 포럼을 맡고 있고, 현재 성결대에서 이 리더십과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역사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항명 광화문으로 진격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7월 중순쯤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그 중앙일보 등에서 이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생 2막을 접어들어서는 배낭에다가 디카 한 대를 놓고 이순신 장군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산부터 경상도 해안, 전라도 해안 등등 이순신 유적지를 답사 탐방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환생 이순신 다시 쓰는 징비록, 우리가 꼭 한번 만나야 하는 이순신, 이순신 유적 답사기 등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역사 밖으로 끌어낸 두 중요한 사람이 계신데, 한 분은 18세기의 정조대왕이고 한 분은 20세기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8세기 정조대왕은 이순신 장군의 현창사업을 국가 대대적인 사업으로 펼쳤죠. 그 이유는 당시 왕권과 신권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은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룬다는 하는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을 역사 밖으로 끌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20세기의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순신 현양 사업을 전개하셨는데, 그건 역시 목표는 부국 강병, 우리나라를 부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부국 강병의 철학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역사 밖으로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초국의 정신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유비무환이다. 미리 준비를 하면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유비무환. 많이들 지금 쓰고 있죠. 두 번째는 솔선수범. 리더의 자질인데, 솔선수범. 무엇이든지 먼저, 남보다 먼저, 부하보다 먼저 일을 시작을 함으로써 자연히 리더십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펠로십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전무퇴. 전투에 나가서는 후퇴하지를 않는다. 용맹성과 강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공후사. 공적인 걸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하는 건데, 이 성공후사는 특히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든 이 매일매일 보도를 볼 것 같으면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백성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사호공, 사적인 걸 앞세워가지고, 공보다 앞세워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와 같은 것 탐욕적인 여러 가지 이 볼송사나운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공후사 정신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창의구현. 창의구현.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가장 중요한 창의력은 거북선의 창제,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사구시. 이순신 장군은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문과 지망생들이 보는 책이죠. 사서오경을 공부했을 뿐 아니라 이 병법, 병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무겸전의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로서 학자로서 이 그런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 적용을 하고 현장에 응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학자다, 실학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살신성인의 정신인데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급이 없이 23전 23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불멸의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했죠. 한산도 진영에서 둔전을 경영하고 농사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완도의 이 고금도 진영에서는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니까 시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져가지고 집장사까지 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얻는 그 수익의 돈을 갖다가 선사후공으로 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이 군영의 경비, 군영의 이 식량을 대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세가로서 자급자족의 경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소회를 밝힌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찬찬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몸은 비록 가셨으나 그 이름과 정신은 온 결의 가슴 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 충성과 용기, 그 정의와 인간의 자주정신과 유비무한의 정신, 그 창의와 개척의 예지로 국가 민족을 위해 몸바쳐 봉사한 구국의 영웅 충무공은 실로 민족 정신의 참된 정화이며 우리의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소회를 서술을 했습니다. 현중사 연역지에 나온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의 부국 강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부국 강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지도 이념을 뭘로 만들까 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8가지 요소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지도 이념을 이렇게 7개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멸사봉공의 애국 구국정신. 멸사봉공, 사적인 것을 없애고 봉공, 공적인 것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의 정신인데 이순신 장군이 뭡니까? 성공후사, 성공후사 정신하고 같은 거지요. 멸사봉공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 세 번째는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5천만 년 역사를 가진 민족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단군 이래 가장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했던 그 보릿고개, 배가 고파서 기아에 허덕이던 그런 보릿고개를 없앤 유명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네 번째, 자조, 자립, 자위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정신. 우리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 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조,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도 도와주는 겁니다. 자립, 스스로 이것을 그와 같은 이 독립심을 얘기를 했고, 자유의 정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 북한의 이 위협, 호시탐탐 적화 야역의 의혹을 분쇄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정신,
이런 것이 다 부국 강병의 정신과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창의와 개척 정신을 박 대통령을 강조하셨어요. 창의, 아까 이순신 장군의 창의력이 있었죠. 개척 정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도전 정신, 챌린지, 도전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유비무환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유비무환은 곧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과 똑같은 맥이 통하는 정신이다. 일곱 번째, 정의로운 정신. 정의로워야 된다. 불의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 정의롭지가 못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떠한 정권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말을 쓰고 있지만 실상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한 민족에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에도 없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위선에 거짓에 이와 같은 것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지도인으로 내세운 그런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제목을 하나 놓는데요. 인성,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무엇, 아까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 그러한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런 정신만 가지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나라가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예,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국가 자살 행위가 돼가지고 일례를 들자면은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전기료가 인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이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멀쩡한 것을 안 한다고 그러고 깨부수고 정지시키고 이와 같은 것은 국가 자살 행위다. 그러면서 어떻게 외국에다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판다고 가서 대한민국 원자력은 뭐 고장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이 실력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전기료가 올려가지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 협력.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소통, 협력. 이와 같은 정신들이 곧 공난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23전 전투에서 이긴 장군이다. 이와 같은 무인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전투가 성공하려면은 승리로 가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백성의 협력이 없으면 전투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의 인성적인 차원, 애민의 정신이 소통의 정신, 협력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피난민들과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가 됨으로써 말하자면은 이 총력전의 승리자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인성이 하도 무너진다고 하니까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이 진흥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을 보니까 인성의 8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지키는 거죠. 인성이죠.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력. 이와 같은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의 8대 요소인데 이걸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갖고 계신 그와 같은 인성하고 이꼬르 관계가 돼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던 이와 같은 인성의 요소가 오늘날에 인성 불모지가 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환생이 됐다, 부활이 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왼쪽에는 의병이죠. 이 승군, 승군. 오른쪽에는 의병. 이와 같이 이 의병들과 민관의 협동 체제 하에서의 전략적인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이 소통법에는 그 기반은 문무겸전이에요. 문과 공부를 하다가 이 무인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의 출신이 되는데 문무가 겸전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난중일기는 1592년도부터 1598년도 7년 동안의 전쟁의 기록을 적은 것이에요. 개인사도 있고 또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도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시에 우리가 일기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시에 저런 일기를 남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문이라고 하는 붓을 잡을 수 있는 문의 자질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칼만 쥐고 이 화살만 쏘는 사람이 어떻게 붓을 쥐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무겸전의 장수다. 그리고 이제 임진장초. 임진장초는 7년 전쟁 동안에 전장의 상황, 전장의 여러 가지 공훈적인, 전승적인 그런 기록을 당시 선조왕과 이 조정에 보고했던 보고서입니다. 그 전황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의 전투의 이 생생한 현장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간첩은 이순신 장군이 그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이 편지 쓴 거예요. 이와 같이 난중일기, 임진장초, 서간첩 이 세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신 다음에 저것을 갖다가 국보로 지정했어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중요한 자료죠. 만약에 저 세 개의 자료가 없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과연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기록은 정확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일거수일투족 감성까지 다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보로 지정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이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도 가면은 이제 그 수루가 있는데 그 수루에서 시조를 이제 많이 졌죠. 25수가 전해지는데 이와 같은 문무가 겸전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성 이런 것을 전했기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소통법은 아주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그가 남긴 중요한 어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첫째,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이것은 옥포해전 1592년 임진난이 일어났을 때 5월 7일 음력입니다. 5월 7일에 첫 해전이 일어나요. 옥포는 저 거제에 있습니다. 첫 해전이 일어날 때에 많은 군사들이 동요했어요. 왜? 왜군이 그냥 뭐 얼마나 센지 그 조총 소리에 우리 군사는 다 도망갈 때거든요. 그 첫 해전에 임할 때 이순신 장군이 장졸들에게 얘기한 게 저거예요. 물령망동, 함부로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정중여산, 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침착하게 나의 지위를 따라서 침착하게 적을 갖다가 대하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노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사했던 해전이죠.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남겼어요? 전방급 신물어 나사. 전방급 전투가 급하니 신물어 나사 아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 수군이 다 전쟁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울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 명랑해전에 나오는 건데 금신전선 상유시비. 금신전선, 신에게는 저에게는 전투 배가 판옥선이 상유시비
아직까지는 12척이나 있는데 왜 선조왕께서는 수군을 폐지하고 곤율도원수의 육군으로 붙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다에 수군이 없다면 조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군의 배가 비록 12척이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맹성, 솔선수범의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역시 노량해전에서 노량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밤에 이순신 장군은 목욕을 재개하고 판옥선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차수약제 사증무감이라. 차수약제, 이 수라는 건 원수예요. 이 적을 갖다가 제한다면, 제어한다면은 사증무감이라. 죽어도 무감, 아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승리의 기운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금 전장에 나가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 호의호식해서 이게 가지고 승진해가지고 도원수 자리하고 병접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수약제 사승무감이라. 다섯 번째, 이 백의종군 때 이순신 장군은 정인년 1597년도에 2월 달에 한산도 진영에서 서울의 의금부로 잡혀오게 돼요. 왜? 선조가 명령을 내렸어요. 가또 기요마사, 가또가 다시 재침을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요시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중간첩, 요시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부산포로 진격해서 가또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순신 장군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아니 됩니다. 어떻게 이중간첩의 세치의 혀를 믿고 조선수군을 움직입니까? 만약 움직였다가 그 함정에 걸려가지고 수군이 괴멸이라 된다면은 조선수군의 바다는 누가 지킵니까? 바다가 없으면은 왜군, 이 부산포에 그때 왜군들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 또 올 조짐이 있었어요. 왜군들이 남해안의 제어권을 가지면서 서해로 올라오면은 한강으로 올라와서 여기로 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바다에 수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감히 변방의 장수 따위가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당장 붙잡아와. 그래서 한산도 진영에서 끌려오게 되는 거죠. 이 한성의금부에 끌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을 받고 다시 백의종군을 시키는 거죠. 경상도 초계에 곤일 도원수 진영이 있는데 너는 거기 가서 그 도원수의 이 명령을 받으면서 거기 근무해라. 백의종군이란 건 뭐예요? 삼도수군 통제사, 해군 참모총장의 직위를 다 없애버리고 백의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뭐예요? 무등병이죠. 이등병도 아니에요. 무등병. 계급장을 띄워버렸으니까. 그와 같은 백의종군의 눈물의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냐? 생사유명 사당사이라. 생사유명, 살고 죽는 것은 유명, 하늘에 달려있다. 사당사이라. 죽음은 죽는 것이다. 사당, 죽음은 죽는 것이다. 사이, 죽음은 죽는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결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간단한 말로서 자기의 심경,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줄 아는 전략적인 소통의 달인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창제, 박정희 대통령의 창의정신, 이순신 장군의 창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창제인데, 창제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개발하고 더 쓸모있게 만들어내고 하는 이 보태가지고의 더 나은 성능의 것을 발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창의정신이죠. 거북선은 귀선이라고 해서 귀선이라고 해서 태종실록에 나와요.
태종 이방원 아시죠? 태종실록의 구손이 임진강에서 임진 나루터에서 외선과 이 모의 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구손은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바로 전에 1592년도 4월 13일 날 부산포로 왜군들이 그 속속 상륙을 하는데 4월 13일 전 4월 12일 날 거북선에서 총포 방포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난중일기에 남기고 있어요. 바로 하루 전에 거북선에서 포 쏘는 훈련을 했다. 근데 4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용머리를 붙여서 앞에다가 용머리를 붙여서 입으로 대포를 쏘게 하고 등에는 쇠못을 꽂았으며 안으로는 능히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여 적선 수백 척이라도 쉽게 돌입하여 포를 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저 등에다가 저 쇠못을 꽂았을까요? 저것은 뭐냐면은 판옥선이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 그 이 전력 주력함이 있어요. 판옥선에다가 위에 그 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덮개를 덮는다는 뜻인데 이 판자를 이게 덮었어요. 판옥선 위에다가 판자를 덮고 그 위에 껍데기에다가 쇠목과 이 여러 가지 칼, 창 이런 걸 꽂아놨단 말이에요. 왜? 일본 배와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일본군의 그 전략은 뭐냐면은 등선백병전이라고 해서 배에선 판옥선 위로 뛰어내려요. 뛰어내린 다음에 어때요? 그들은 그 100년 동안의 전쟁 이 전국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칼 싸움에는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등선백병전 배에 올라탄 다음에 백병전을 벌이면은 우리 조선군은 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판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뛰어넘지 못하게 거기다가 쇠 꼬창이를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창의적이다. 그래서 저것은 그 당시에 바다의 탱크예요. 응?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의 진영에 배에 들어가서 전열을 다 흐트러 버릴 수가 있죠. 왜? 안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포를 쏜다고 그랬죠. 입으로 그냥 포를 빵빵 쏴버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군과의 싸움에서 23전 23승의 그 전승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은 이순신 장군 때 물론 그 전에 개발된 총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총통이 있었어요. 대포가 있었죠. 근데 일본군에 대포가 없었어요. 당시 조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총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은혜였다. 그래서 이 총통으로서 천자, 지자, 황자 이 총통을 빵빵 쏴버리면은 일본 배는 여지없이 깨졌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현양 사업을 박정희 대통령이 벌이게 된 배경은 그럼 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의 저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생생한 육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여 창조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반면 자주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개척정신과 건전한 비판정신이 부족하여 불로소득 관념이 팽배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우리 국민에 대한 성찰을 마친 것 같아요. 지도자라면 당연히 같이 가야 될 국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피지기 백전불태처럼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부국 강병의 길로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민족은 부지런하다. 또 창조적이다. 그리고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한 거는 인정하는데 좀 고쳐야 될 점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주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자주정신. 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존심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죠. 속국으로서. 그리고 개척 정신,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약하다. 우리는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 국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약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건전한 비판 정신이 부족하여서 이 건전한 비판 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로소득 관념이 좀 팽배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요. 불로소득. 오늘날에 이 정부가 지금 난동을 쳐가지고 경제 부동산 정책이 폭망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응? 청년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나라 경제가 지금 망쳐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앉아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불로소득, 이런 정신은 나라를 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기관을 뭉뚱그리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불로소득의 관념, 이 잘못한 패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니까 따라서 민족증흥이란 주제의식을 확립하여 민족증흥, 박 대통령이 그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이에요. 민족증흥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증흥 다시 한번 번영을 일으키자, 부국강병을 일으키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주체의식, 중국에 기대고 그러지 말고 주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조국 근대화를 일으키고 조국의 근대화. 1960년도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제가 70년도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까지 70년대까지만 해도 초까지만 해도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식집들이 성행했죠. 밀가루 음식, 그 라면이 그때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 쌀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혼식 학교에서 이 검사를 했어요. 쌀만 갖고 가면은 혼났죠. 그래서 이 보리쌀과 다른 그 잡곡과 섞인 그러한 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자랐는데 7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통일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백성의 기약,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교를 연구를 시키게 해서 이 쌀 수확이 굉장히 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밀가루 막걸리가 아니라 쌀 막걸리를 허용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크게 배고픈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해보건데 이와 같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게 민생과 애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평화적인 조국 통일을 일으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평화적인 조국 통일, 통일을 하는데 평화적으로 하자. 이와 같은 이 통일 안보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현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니까 첫째, 현충사 성역화 사업. 1962년도 취임하신 다음에 67년까지의 이 5, 6년 동안에 현충사에 애초에 있던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새로 증축하고 성역과 도장, 정신교육의 도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수학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외국에 그 당시 그 조청년, 일본의 조청년이라고 하는 좌익단체의 들이 있었어요. 그 조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의 정신도 구경하게끔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 하셨죠. 두 번째, 충무공의 노래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은상, 노산 이은상 선생이죠. 아주 유명하죠. 이은상 선생이 작사를 했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을 한 충무공의 노래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널리 불려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노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육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지우기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이 나라 사랑, 애민 이런 것을 다 지우고 가리키질 않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나라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충사에 가면은 애초에 그 이 숙종대왕이 있죠. 숙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의 이 위엄과 뜻을 기려 가지고 거기 그 현충사라고 하는 조그만 사당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몇백 년이 흐르면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숙종대왕이 만든 현충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새롭게 개축하고 성역화 사업을 해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그래서 이 숙종대왕이 내린 그 현충사 사액을 보니까 숙종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흠모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살신순절 고유차원 신망곡할 시견사인 절개에 죽는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었지만은 제 몸을 죽이고 나라를 살린 것 이분에게서 처음 보네라고 이순신 장군의 이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중일기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국보로 지정이 됐고 새마을운동도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전국적인 운동을 벌였잖아요. 이 새마을운동 기록물도 2013년도에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죠. 그런 그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의 이런 그 정신, 이런 위협을 다 역사 지우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것이 이제 그 난중일기 현충사에 이제 보관되어 있죠. 밑에 것은 이제 두 자루의 칼인데 저것은 197.45cm, 2m가 되기 때문에 휘둘릴 수는 없어요. 무겁기도 하고 길어서. 다만 이순신 장군이 1594년도 한산도에 계실 때 그 밑에 그 대장장이들이 있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태규련과 이무생이라는 대장장이가 있는데 그 칼을 만들어서 장군한테 바쳤어요. 장군이 받고 저것에 이 검명을 적지요. 검명, 두 자루 칼에 검의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은 삼척서천 산하동색이라. 삼척서천 세자 길이의 칼에다가 칼을 가지고 하늘에 맹세를 하니까 산하동색이라. 산천 모든 것이 알았다고 응답을 하더라. 자기의 그 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리소탕 혈염사나라. 한 번 칼을 휘둘러 버리니 혈염사나라. 피가 산하에 흩뿌려지더라. 이와 같은 것을 이순신 장군은 칼 하나하나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명, 칼의 이름을 적어 놓고 늘 마음을 다지실 때 저 규절을 보셨겠죠. 현충사의 선양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인데 저 위에 있는 이 현충사, 한자로 쓰여진 현충사, 저것은 숙종대왕이 아까 얘기한 숙종대왕이 써서 이 사액, 이 액자를 내리는 걸 사액이라고 그래요. 저 사액한 글씨가 현충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현충사, 한글로 쓰이는 현충사, 저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로 써서 현충사 새로 이렇게 만드는 사액을 한 건데 최근에 이 보도를 보니까 그 종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 종중에 있는 어떤 그 며느리 분이 현충사라고 쓴 그 숙종대왕의 글을 이 사액 현판을 올리지 않으면은 박정희 현편을 내리고 그걸 올리지 않으면은 이 이순신 장군의 그 국보, 난중일기 등등등등 모든 것을 관람객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다. 왜? 이 물건은 다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참으로 왜 그렇게 그런 이 시비와 분란이 일어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 영정은 표준 영정이죠. 저것이 현충사에 있는 영정으로 표준 영정입니다. 한산도 정화사업. 이 통영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제 배 타고 들어가면 한산도가 나오는데 이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이 3년 8개월 동안 계셨던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진영이에요. 왜?
여수의 좌수영 진영에서 한산도로 진을 옮긴 이유는 부산에 이 왜군들의 본고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왜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산도라고 하는 진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해군의 기지였죠. 3년 8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니까 탑이 있죠. 저것은 이 한산도에 있는 한산 대첩 기념비인데, 저 한산 대첩 기념비에 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사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산 대첩 기념비가 1979년도 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산 대첩의 그 위용성을 세계 이 기록에 돼 있으니까, 해군 기록에도 올라가니 이 탑을 세워라 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 탑을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1979년도 11.26 사태로 해서 이순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잖아요. 갑자기 서거를 하심으로써 탑의 건립을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비로소 저 탑의 제막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씨앗을 거두진 못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제막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슬픈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한산도 진영에 있는 수루인데, 저 수루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수의 시조를 남겼죠. 진중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에서 읊은 시조다,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서해오령동 맹산초목지 수이여진멸 수사분리사.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서해오령동 바다에 맹서하고 맹서하니 어령동 물고기와 용이, 바다의 용이 알았다고 호응을 하더라. 반응을 보이더라. 맹산초목지, 산에 맹서하니 초목지, 초목, 산천초목, 모든 풀과 나무가 알았다고 또 반응을 보이더라. 수이여진멸, 수, 원수란 말이에요. 수이, 원수를 여진멸, 진멸, 모조리 무찔른다면 수사불이사, 수사불위사, 비록 내가 죽더라도 사양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는 것이다. 사당사이, 그런 얘기를 이순신 장군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노량, 남해에 가면은 노량이 나오는데, 노량의 충렬사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있죠. 저 나무는 노량 충렬사 뒤에 그 밑에 무덤이 하나 약간 보여요. 그 무덤은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전사하셨을 때 잠깐 잠깐 계셨다가 완도 고검도 진영으로 가기 전에 잠깐 계셨던 곳인데, 그 가묘 옆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도에 이 히말리아 시다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가보면 한 30m? 굉장히 높아요. 65년도 세운 건데.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그와 같은 기념식수를 한 건데, 저 나무가 상징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왼쪽에 보면은 그 왼쪽 사진 위에 글씨가 좀 조금 작습니다. 이락사, 이시성을 가진 장군이 떨어질 낙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죽었단 말이죠. 사망했다, 전사했다, 전몰했다, 이런 뜻이죠. 이시성을 가진 장군이 전몰했다. 그래서 추앙하는 사당이 여기 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락사.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대성운해라. 대성운해.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인데, 저 위에 이락사도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예요. 그 밑에 대성운해. 큰 별이, 큰 별이 운해. 해, 바다에 운, 떨어졌다. 큰 별이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락이 되니까 전몰했다, 전사했다, 돌아가셨다, 살신성인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량의 충렬사를 가볼 것 같으면 관음포와 출령사를 가보면 이순신 장군의 저와 같은 그 뜻을 기린 그런 것을,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현장 사업을 간단하게 보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1792년도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200년이 되는 해에 정조대왕이 고 규장각의 유득공이라고 하는 이 관리한테 지시를 내려요. 이순신 장군의 모든 자료를, 전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라 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백과사전을 만든 것이 바로 정조대왕이에요. 그 백과사전의 이름이 이충무공 전서예요. 만약에 정조대왕이 저와 같은 이충무 전서의 백과사전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니 모든 저희 서간첩이니 임진장소 이런 기록 등등등등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충무공 전서도 못 만들고 이순신 장군의 기록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대왕이 자기의 그 내탕금이라는 건 임금의 사건고인데 사건고의 자금을 꺼내서 신하의 백과사전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왕이 신하에 책을 만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예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말하기를 예법 따지지 말라. 이순신은 중국에 태어났다면 제갈공명과 자웅을 겨뤄서 절대 칠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높은 이 존경심을 나타내죠. 그래서 충무공전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대왕은 1793년도 영의정으로 이순신 장군을 추중하죠. 그 다음에 어제신도비라고 해서 왕이 신하의 어떤 이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글을 안 쓰는 거예요. 법도에 어긋나는 얘기인데 정조대왕은 써서 그 신도비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저 신도비가 저기 아산 어라산 가면은 저 위에 어라산에 가면은 있는데 그 위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묘소예요. 묘소 앞에 정조대왕이 만든 신도비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은 이충무공 전서죠. 이충무공 전서. 저 백과사전을 만들어줬는데 저거의 진보는 통영 충렬사에 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조대왕의 현장 사업을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근현대사를 통해서 통시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첫째, 단재 신치호 선생 수군 제1의 위인 이순신 해서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도 합병되기 2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 때는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고 1910년도에 합병이 되죠. 한일합병. 굉장히 난세죠. 난세에 일본을 쳐부셨던 이순신 장군을 신문에 연재함으로써 우리 백성들, 짓눌린 백성들한테 자존심, 프라이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저렇게 또 역사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이 소설가 선생은 그 동아일보에 이순신 연재를 하는데 1931년도 일제시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이 되는데 1931년도에 당시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이 전장의 상황이에요. 신간의 좌우 합작 그 애국단체인데 신간을 다 해산시켜 버리죠. 정치적인 결사체니까. 이때 이순신 유적 보존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일 사상을 고취한다든가 또는 이 백성들의 말하자면 그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거기에 민족지사 15인이 참여를 했는데 윤치호 선생, 송진우, 한용운, 조만식, 안재홍, 정인보, 김병로 등등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순신 충무공 유적 보존회에 이름을 올렸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구보 박태원 소설가죠. 박태원 선생의 이 소설이 있는데 임진조국전쟁, 임진년에 일어난 조국전쟁이다. 1960년도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노산 이은산 선생의 성웅 이순신 1969년도 그 다음에
김지아 시인의 구리 이순신 1971년도, 김훈 소설가의 칼의 노래 2001년도, 일본 소설가 오다 마코토의 소설 임진왜란 1992년도,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 2004년도. 불멸의 이순신은 드라마도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7월 달에 나올 예정인 항명 광화문으로 진격하라. 이것이 이순신의 소설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어떤 비석이 세워졌는데 어떤 한자가 써 있어요. 맹산초목, 뭘 써 있죠? 저것은 진해 남원 노타리에 있는 그 비석인데, 서해 어령동 맹산초목지, 서해 어령동, 이순신 장군이 아까 그 진중음에 나오는 거죠. 서해 바다의 맹서하니 어령동 물고기와 용이 알았다고 반응을 보이고, 산천 초목지, 그러니까 산에 맹산 초목지, 산에다가 맹서를 하니까 이 초목이 다 알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의 규절을 1946년도 백범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한산도 진영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찾아본 다음에 오면서 진해에 들려가지고 저 비석에 글씨를 직접 이순신 장군의 그 진중음에서 글씨를 채록을 해서 썼어요. 써서 저걸 내려보내고 저 비석이 세워진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보여요. 저 동상의 밑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모습이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도 6.25 전쟁이 한창일 즈음에 진해 또 내려가셔요. 진해 내려가서 최초의 이순신 동상을 진해에다가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잖아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적과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결기를 다지는 거죠. 저 동상은 진해의 북원 노타리에 있어요. 남원 노타리에는 김구 선생의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이 있고, 북쪽에는 북원 노타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흠모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김구 선생이건 이승만 대통령이건 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사상을 떠나서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다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선공후사, 공직생활 22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지 보니까 장부 출세 용즉 효사 이충, 장부로 태어나서 세상에 쓰이면은 최선을 다한다. 불용즉 쓰이지 않는다면 경야족이 농사 짓는 것도 충분하고, 약취미건기, 만약에 이와 같은 이 권세와 부귀 영화에 아첨을 해서 이절일시지영, 권세와 부귀를 일시지영, 절이는 절도 훔친다, 도둑질해서 권세와 부귀를 훔치는 것은 오심치지,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직관을 언제 썼느냐. 이순신 장군이 1576년도 말하자면은 그 무국과 급제됐을 때 이 발령이 안 났어요. 발령이 안 나가지고 집에 아산에 있을 때 발령을 기다리면서 쓴 공직관의 글이 저거예요. 32살 먹은 이순신 장군이 앞으로 내가 공직에 나가면 이렇게 행동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기계가 32살. 오늘날 이 공무원들이, 썩은 공무원들이 말이야, 나라를 망쳐먹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늘 유성룡이라는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만남이었다. 이거 천년의 의리다. 유성룡 선생은 어땠어요? 이순신 장군을 천거했죠. 그 자질을 알아봤기 때문에 천거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성룡 대감은 안동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징비록을 쓰게 되는 거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쟁을 복귀하는 거예요. 7년 전쟁. 예기징이 비환 지행병진 즉 유비무환이라. 예기징이 비환, 미리 경계를 하고 후환을 없애도록 해야지 지행병진, 알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즉 그것이 유비무환이다. 그것이 유비무환 정신이다. 준비를 하지 않고는 나라는 언제 또 한번 망가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각자들이.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망전필이라는 것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망전필이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전쟁을 잊어서 위태로운 것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6.25 전쟁도 일요일날 다 놀러가고 저 집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북해군이 소련의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무기 갖고 저 중국 마오쩌둥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새벽 4시에 일요일날. 망전필이 전쟁을 잊었으니까 위험이 온 거죠. 그래서 제조사나라. 제가 볼 때는 유성룡 선생의 이와 같은 이 선각자적인 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의 정신,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순신이 중국에 태어났다면 제갈공명과 누가 우세할지 자웅을 겨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조국과 결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충무공의 정신은 천추만대 길이 본받아야 할 민족의 어리요 정기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정신이다. 우리의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순신 장군은 시대가 도달해야 할 인격의 전형이다. 아까 그 인성은 실력이다 이런 얘기 했죠? 인격의 전형이다. 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다들 부족한 우리지만 조금 배우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육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경세가 경제학자, 경제 행정가인데 이순신 장군이 사력을 다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한 것은 제갈량과 같다. 이렇게 평가해요. 제갈량.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을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보니까 윤중이라는 사람, 숙종 때 사람인데 제갈승상, 제갈공명은 시호가 충무인데 이순신도 그와 같은 명성을 받아야 한다. 뭐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충무라고 하는 시호는 조선시대 때 9명이나 돼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해야지. 그냥 충무공 그러면 이순신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남이 장군도 충무공이에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사토 데스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이 사람인데 해군 제독인데 절세의 명회장 이순신이라는 책을 1927년도에 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장 경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그에 필적할 수는 없다. 이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책을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일본의 국민 작가죠. 소설가는 이순신 장군의 실존 자체가 기적이다. 영국의 넬슨 이전에 유명한 명장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유명인들이 그야말로 그 입장에서 보면 적의 장수예요. 적군의 장수를 이와 같이 호평을 하고 있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순신 장군과 박정희 대통령과 이순신의
접합점이 뭔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우리 국민의 민족의 이 지도 이념으로서 국가 지도 이념으로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의 얘기를 역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